설날 아침, 동네는 평소보다 더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고향으로 떠났는지 골목길은 비어 있었고 도로 위엔 눈이 소복하게 쌓여 있었죠. 저는 늘 그렇듯 리어카를 끌고 거리에 나섰습니다. 서울 변두리 철거 예정지, 낡은 건물 사이로 종이박스를 줍고 폐가전들을 모으는 게 제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정만수. 쉰둘이고 어릴 적부터 청각장애를 안고 살아왔어요. 말도 잘 못하고 귀도 잘 들리지 않다 보니 사람들과 섞여 사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대신 몸으로 부지런히 움직이며 살았죠. 새벽부터 폐지 줍고 남들 자는 시간에 철근 옮기며 살아왔습니다. 혼자 조용히 일하면 누구에게 폐 끼칠 일도 없고 먹고 사는데도 지장은 없었으니까요. 그날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리어카를 끌고 철거지 옆 골목으로 들어섰는데 이상하게 눈에 밟히는 가방 하나가 보였습니다. 구석에 쌓인 눈더미 위에 반쯤 덮여 있었고 바람에 이리저리 굴러다니다 그 자리에 멈춘 듯 보였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방이 꽤 튼튼해 보였습니다. 저는 잠시 멈춰 서서 가방을 들어 올렸습니다. 무게감이 느껴졌고 지퍼를 열자 순간 제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내부에는 봉투 여러 개가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었고 그 안에 있던 건 바로 현금이었습니다. 한두 장이 아니라 다발로 묶인 두꺼운 지폐 뭉치였어요. 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지?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지? 솔직히 말하면 처음 드는 생각은 이걸 그냥 가져가도 아무도 모를지도 모르겠다였습니다. 이 골목은 평소 사람도 잘 안 다니고 CCTV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 생각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제 안에서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돈 누군가 잃어버린 거야. 지금쯤 찾으러 뛰어다니고 있을 거야. 이 돈으로 무언가 아주 중요한 일을 하려던 사람일 수도 있어.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가방을 조심히 리어카 위에 얹고 주변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혹시 누가 가방을 찾는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싶어서요. 하지만 골목은 여전히 적막했고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죠. 다행히 몇백 미터 떨어진 곳에 지구대가 있다는 걸 기억해냈습니다. 저는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눈발이 조금씩 거세졌고 손끝은 꽁꽁 얼어붙었지만 발걸음은 점점 빨라졌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무거우면서도 동시에 가벼웠어요. 걸음을 옮기며 예전에 있던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아주 오래전, 제가 15살이던 시절, 기찻길 근처에서 쓰러졌던 저를 한 노인이 손수 데려가 따뜻한 밥을 먹여준 적이 있었어요. 이름도 모르고 다시는 만난 적 없지만 그날 이후 저는 누군가의 도움을 기억하며 살고자 마음먹었죠. 오늘 이 가방을 지구대에 가져가기로 한 것도 어쩌면 그날의 기억 덕분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참을 걸어 저는 결국 경찰 지구대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경찰 두 분이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어 수첩에 간단히 상황을 적었습니다. 길에서 주웠습니다. 돈이 많아서 신고하려고 왔습니다. 경찰관은 가방을 열어보고는 눈이 휘둥그레졌고 곧바로 상부에 보고를 하기 시작했죠. 그때 저는 자리에 앉지도 않고 조용히 한쪽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이름을 물었지만 손으로 괜찮습니다 라고만 표시했어요. 그건 제 방식의 인사이자 다짐이었습니다. 내가 받은 따뜻함을 누군가에게 돌려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서울 중심지 고층 빌딩, 회장실 안은 여느 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바로 그날 중요한 계약 가방이 함께 사라졌다는 것이었죠. 사건을 처음 인지한 사람은 정원 회장의 수행비서였습니다. 휴게소 앞에서 커피를 사던 중 회장이 가방이 없어진 걸 깨달았고 그 자리에서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고 합니다.
가방 속에는 거액의 현금도 있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당일 오후 체결 예정이던 대규모 부동산 매입 계약서 원본과 투자 관련 서류였습니다. 정원은 처음엔 그저 놀랐습니다. 2억 원이 들어있는 가방을 떨어뜨리고도 몰랐다는 게 스스로도 믿기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몇 분이 지나자 놀람은 서서히 불안으로, 곧 당혹감과 짜증으로 변했습니다. 그 가방은 단순한 돈가방이 아니라 향후 10년을 내다보는 개발 프로젝트의 핵심 문서가 들어있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급히 차량으로 이동해 지나온 길을 역추적했습니다. CCTV 확인, 주변 점포 탐문, 공원 관리인 접촉. 아무런 단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겨우 확인된 건 인근 지구대로 누군가 가방을 습득물로 접수했다는 사실이었죠. 정원은 곧장 지구대로 향했습니다. 지구대 안으로 들어섰을 때 경찰들은 그를 금세 알아봤습니다. 뉴스를 자주 보는 이라면 그 이름과 얼굴을 모를 수 없었으니까요. 경찰은 조심스럽게 가방을 건넸고 내부를 열어보자 모든 내용이 그대로였습니다. 돈도, 계약서도, 수표도 하나도 빠짐없이 온전했죠. 정원은 무거운 숨을 내쉬며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누가 가져다 줬다고요? 경찰관은 젊은 남자였고 손에 메모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중년 남자였습니다. 말은 없었고요. 청각장애인 같았습니다. 종이로 상황을 설명했고 이름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냥 전해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라고 쓰고 사라졌어요. 정원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가방을 주어 이름도 없이 조용히 사라졌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이 아직 있다는 것, 그것이 오히려 낯설게 느껴졌기 때문이죠. 혹시 얼굴을 기억하십니까? 정원의 질문에 경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척했지만 눈빛이 단단했습니다. 손끝이 얼어 있었는데도 가방을 꼭 쥐고 있었고요. 리어카를 끌고 왔습니다. 철거지 쪽에서 오신 것 같았습니다. 그 설명만으로도 정원의 마음속엔 낯선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누군가가 가치를 따지지 않고 무언가를 돌려주는 것에 대해 그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손익계산 속에서 살아온 사람에게 그 행동은 그저 낭만으로밖에 보이지 않았거든요. CCTV 있습니까? 혹시 얼굴이라도? 경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구대 외부엔 카메라가 없었고 남자는 지갑만 건네고 말을 아꼈기에 영상 기록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단지 경찰의 기억과 손에 쥐고 있던 종이 몇 장,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정원은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수십억짜리 아파트, 고급 소파, 값비싼 와인, 평소에는 그 안에 앉아 하루의 피로를 푸는 것이 그의 방식이었는데 그날따라 아무것도 위안이 되지 않았습니다. 가방을 다시 열어보았습니다. 현금 다발 사이사이 구겨지지 않게 정리된 계약서와 명함들을 한 장 한 장 넘겨보며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누구지? 도대체 어떤 사람이지? 그 질문은 대답을 바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낯선 동요였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중년 남자 하나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울림을 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울림은 그날 이후로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도무지 마음이 편치가 않았습니다. 무사히 돌아온 가방은 분명 저에게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크고 오래가는 무게가 가슴 안에 남아 있었어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 많은 돈을 보면서도 망설이지 않고 경찰서로 가져갔다고? 더군다나 이름조차 밝히지 않고 사라졌다니. 그건 단순히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지금껏 살아온 삶의 방식과는 너무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저는 평생 숫자와 계약, 소유와 효율로 사람을 판단하고 회사를 운영해 왔습니다. 손해를 보면 안 되고 불확실한 건 믿지 않았죠. 그런 제 인생에 이 익명의 남자는 말도 없이 금을 긋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아주 깊은 울림을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회사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사회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도 투자 프레젠테이션을 보다가도 자꾸만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얼어붙은 손으로 가방을 들고 들어왔다는 그 사람. 리어카를 끌고 경찰서까지 왔다는 이야기. 차디찬 바람 속에서도 묵묵히 걷는 모습이 머릿속에 생생하게 그려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직접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경찰이 말했던 단서 몇 가지를 떠올리며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청각장애인처럼 보였다. 말 대신 메모지에 상황을 적었다. 리어카를 끌고 있었다. 철거지 방향에서 걸어왔다. 이 모든 단서들을 하나하나 되짚으며 서울 동북쪽에 있는 한 낡은 골목길에 도착했습니다. 눈이 많이 녹지 않아 길은 여전히 미끄러웠고 낡은 건물들은 대부분 창문이 깨져 있거나 벽면에 철거 예정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곳, 오래된 고물상 앞에 한 남자가 리어카의 고철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보아도 손동작이 무척 조심스러웠고 눈빛이 무척 조용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주변의 소리를 느끼려는 듯 고개를 살짝 돌려가며 움직이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그는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을 때 제 안에 무언가가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며칠 전 가방을 경찰서에 맡기신 분 맞습니까? 남자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앞치마 주머니에서 구겨진 작은 수첩을 꺼내더니 연필로 짧은 글씨를 썼습니다. 잃어버린 분이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남자는 조금 당황한 듯 했지만 금세 담담한 표정으로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왜 그런 일을 하셨습니까? 제 질문에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리어카 옆에 놓인 철제 박스를 열어 안에서 낡은 앨범을 하나 꺼내 건넸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걸 넘겼습니다. 사진 속엔 어린 시절의 남자가 웃고 있었고 한 교실에서 아이들과 함께 찍은 단체 사진도 있었습니다. 사진 뒤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은천보육원 1984년 겨울 김명애 선생님과 함께 은천보육원. 순간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 이름은 제게 아주 익숙한 곳이었거든요. 1980년대 초 저는 조용히 그곳을 후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창한 기부는 아니었지만 젊은 시절 스스로에게 자랑스러운 일을 하나쯤 만들고 싶어서 했던 일이었죠. 저는 눈을 들어 그를 다시 봤습니다. 당신, 그때 그 보육원에 있던 아이 중 한 명입니까?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수첩에 또박또박 썼습니다. 그때 받은 도움, 잊지 않고 살고 싶었어요.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사람은 제가 한때 잊고 살았던 아주 어릴 적의 한 선택이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가 남긴 그 짧은 문장에서 내가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인간다움과 마주하게 되었어요. 그날 저는 말을 잇지 못한 채 오래도록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낡은 고물상 앞, 고철더미 옆에서 그 이름 없는 남자의 존재는 제 인생에서 가장 낯설고도 아름다운 반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정만수 씨의 고물상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바람이 뺨을 스치고 손끝이 얼어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낡은 철제문 하나, 낮게 깔린 천막 지붕, 리어카 하나, 겨우 들락거릴 정도의 좁은 입구. 세상 그 어디에도 등록되지 않은 공간 같았습니다. 만수 씨는 잠깐만 기다리라며 안으로 들어갔다가
작은 보리차 주전자를 들고 나왔습니다. 손짓으로 저를 안으로 부르더군요. 난로도 전기장판도 없는 공간이었지만 묘하게 따뜻했습니다. 바닥엔 신문지가 덧대어 있었고 벽에는 철거 날짜가 적힌 고지서가 스카치 테이프로 붙어 있었습니다. 한켠에는 만수 씨가 모은 공병과 플라스틱이 산처럼 쌓여 있었고 벽엔 어린아이들이 그린 듯한 그림 몇 장이 붙어 있었어요. 고아원 시절의 친구들이 그려준 것 같았습니다. 그는 오래된 유리컵에 보리차를 따라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컵 가장자리가 깨져 있었지만 그 손놀림은 정갈했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이걸 날 위해 준비하신 겁니까? 그는 웃음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을 하진 않았지만 그 따뜻한 눈빛은 충분히 많은 말을 담고 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컵을 들어 입을 댔습니다. 예상보다 뜨거웠고 무엇보다 진한 맛이 났습니다. 그건 보리차 맛이라기보다 사람 손으로 끓여낸 어떤 마음의 온도 같았습니다. 여기서 혼자 지내십니까? 제 질문에 그는 천천히 수첩에 써내려갔습니다. 혼자는 아니에요. 함께 있던 사람들, 지금은 떠났지만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글씨체는 단정했고 마음을 담으려 애쓴 흔적이 보였어요. 그는 곧이어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누렇게 바랜 가족 사진이었고 그의 옆엔 중년의 여성이 웃고 있었습니다. 뒤편엔 작은 현판이 보였는데 은천보육원 봉사자 박선영이라는 글씨가 보였습니다. 그분이 가족이셨어요? 만수 씨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수첩 한 장을 넘겨 또박또박 써내려갔습니다. 제 유일한 가족이었어요. 선생님이자 누나 같았고 제가 사람답게 살아야 할 이유였죠. 5년 전 돌아가셨어요. 폐암이었습니다.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수십 년 기업을 경영하며 사람을 상대하고 수천 명의 직원들과 대면했지만 지금처럼 입을 다물 수밖에 없는 순간은 처음이었습니다. 눈앞에 있는 이 사람은 아무런 자랑도 원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했고 조용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삶이 누구보다 풍족하다는 듯이요. 당신 같은 사람을 내가 왜 지금까지 몰랐을까요? 제 말에 만수 씨는 조용히 웃으며 손으로 제 어깨를 툭 치듯 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린 다 지나가며 살아요. 중요한 걸 지나친 줄도 모르고. 그 한 문장을 보는 순간 이상하게 가슴이 저렸습니다. 저는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고 믿었습니다. 돈, 권력, 지위, 제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가졌죠. 하지만 그날 고물상 안에서 주전자 하나와 컵 하나를 마주하며 깨달았습니다. 진짜 부유함은 가진 것이 아니라 나눌 줄 아는 데 있었고 인간다움은 말이 아니라 기억과 행동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차창에 비친 제 얼굴이 어쩐지 낯설었고 조용한 마음 한구석에서 아주 오래전 잊었던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름도 없던 사람 하나가 제 인생에 조용한 울림을 남기기 시작한 순간이었죠. 다음 날 저는 고물상 쪽으로 다시 향했습니다. 그가 있는 그곳이 지금 제 삶에서 가장 의미 있는 장소처럼 느껴졌으니까요. 저는 평소보다 훨씬 일찍 눈을 떴습니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깨는 일이 얼마나 오랜만이었던지요.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을 바라보며 잠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어제 만났던 정만수 씨의 고물상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낡은 천막 아래 따뜻한 보리차와 낡은 사진, 수첩 위에 써내려간 몇 줄의 단어들. 그것들이 제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쌓아올린 화려한 빌딩보다 훨씬 더 강한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사람은 왜 오래 살아도 중요한 것을 잊고 살까요? 저는 마음이 가는 곳에 조용히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누군가에게 큰 소리로 베풀고 생색내는 건 성격에 맞지 않았고 그럴 의도도 없었습니다. 다만 제가 가진 자원과 힘이 한 사람의 삶에 조용히 보탬이 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느꼈습니다. 비서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차를 몰고 고물상 쪽으로 향했습니다. 주말이라 도로가 한산했고 날씨도 온화했습니다. 고물상 앞에 도착했을 땐 정만수 씨가 리어카 옆에서 고철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작게 웃으며 손을 들어 인사했습니다. 말없이 웃는 그 인사는 어딘지 모르게 반가움과 안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은 말보단 행동이 먼저라는 생각으로 차량 트렁크에서 커다란 박스를 하나 꺼냈습니다. 그 안엔 전기 히터, 난방 매트, 방한 장갑, 조명 등 몇 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만수 씨는 처음엔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제가 하나씩 꺼내며 설치를 도우려 하자 말없이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공간에 작은 조명이 켜지고 히터가 돌아가기 시작하자 바닥에 있던 신문지조차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잠시 수첩을 꺼내 이런 글을 썼습니다. 더 이상 살해는 안 하셔도 괜찮아요. 이 정도도 과분해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이 공간에 내가 들어오게 해준 것만으로도 고맙습니다. 제게 필요한 건 지금 여기에서 내가 사람답게 숨 쉴 수 있다는 감각이니까요. 그는 무표정이었지만 눈빛은 확실히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조용히 제 그룹 복지재단 담당자에게 한 가지 프로젝트를 제안했습니다. 이름도 없이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작고 따뜻한 쉼터를 마련하자는 것이었죠. 거창한 공간이 아니라 고물상 뒤편 창고를 개조해서 따뜻한 식사 한 끼, 손 씻을 수 있는 세면대, 보관함 정도를 마련한 작은 쉼터. 정말 그렇게 작은 공간이면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이사에게 저는 말했습니다. 작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눈 마주치는 공간이니까요. 허름한 창고 리모델링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시공사는 그룹 계열사 중에서 가장 손 빠르고 말 없는 기술자들로만 구성된 팀을 투입했습니다. 일하는 이들도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았고 주말이면 만수 씨가 조용히 페인트를 칠하고 바닥에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어느 날은 동네 노인이 지나가다 말했습니다. 여기 뭐 생긴답디까? 만수 씨는 웃으며 수첩에 써서 보여줬습니다. 따뜻한 데서 잠깐 앉아 쉬다 갈 수 있는 곳이요. 노인은 한참을 멈춰서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고 이후 그 근처를 오가며 종종 들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고물상 앞엔 커피포트 하나, 의자 2개, 그리고 작은 간판 하나가 놓였습니다. 잠깐 쉬어가세요. 따뜻한 거 있어요. 제가 보았을 땐 그 문장이 세상에서 가장 정직한 광고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 제 삶에도 조용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매일 보고받던 주식 차트 대신 고물상 공사 일지에 더 자주 시선이 머물렀고 회의실에서 거래처를 만나기 전 제일 먼저 떠오르는 얼굴은 정만수 씨의 수첩에 적힌 짧은 문장들이었습니다. 수많은 연설과 프레젠테이션에서 얻지 못했던 울림이 말없이 움직이는 한 사람의 손끝에서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무언가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사람을 만나는 일의 본질이라는 걸 처음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쉼터는 그날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따로 현수막도 없었고 공식적인 개소식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동네 철물점 사장, 자전거에 박스를 실어 나르던 어르신, 고물상 근처를 맴도는 노숙인들까지 하나둘 고개를 내밀며 들어오더군요. 만수 씨는 아무 말 없이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말 대신 따뜻한 물을 건네고 장갑을 내밀고 낡은 의자를 내주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에게 신세를 졌다는 표정을 짓지 않았고 그도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응대했습니다. 저는 한쪽 벽에 기대어 그 광경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쉼터 안은 겨우 서너 평 남짓이었지만 사람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편안해 보였습니다. 그들이 대단한 무언가를 기대한 것도 아니고 누군가를 평가하려는 눈빛도 없었습니다. 단지 앉아있고 숨을 고르고 따뜻한 한 모금으로 하루를 견디려는 사람들이었죠. 한 중년 남자가 들어와 낡은 신발을 벗고 안에 들어왔습니다. 작업복이 헤어졌고 손에는 상처가 가득했죠. 그는 말없이 만수 씨에게 인사를 건넸고 만수 씨는 조용히 밥솥 뚜껑을 열었습니다. 하얀 쌀밥에 김이 모락모락 났고 반찬은 김치 한 접시, 멸치볶음, 그리고 달걀 프라이 한 개뿐이었습니다. 그는 수첩을 꺼내 짧게 적었습니다. 오늘은 처음이라 작은 거예요. 내일은 된장찌개 끓일 거예요. 그 문장을 본 남자는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두 손을 모아 인사하듯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저는 오래도록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이곳에선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았고 아무도 자신의 처지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있어도 되는 공간, 그게 이 쉼터가 가진 가장 강력한 힘이었습니다.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내가 운영하는 회사, 내가 지어 올린 수십 개의 빌딩엔 이런 온도가 있었던가? 누군가가 편히 앉아 숨을 고를 수 있는 공간이 있었던가?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차창 밖으로 보이는 어둠 속에서도 제 머릿속은 쉼터의 장면들로 가득했습니다. 소리를 낼 줄 모르지만 누구보다 조용히 사람을 어루만지는 정만수 씨. 그가 한 번도 세상 앞에서 큰 소리로 외친 적 없는 이유를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다시 고물상을 찾았습니다. 그곳엔 어제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만수 씨는 작은 의자에 앉아 쪽지를 써가며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말 대신 적어 내려가는 이야기, 때론 짧게 웃고 때론 그냥 눈빛만 주고받는 식의 대화. 그 방식이 너무 익숙해 보이기도 하고 이상하게 낯설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있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고 어떤 역할을 하지 않아도 되는 공간. 그곳에서 저는 사람들과 함께 처음으로 그냥 인간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오후 무렵 한 초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들어왔습니다. 고개를 꾸벅 숙이며 할아버지, 여긴 뭐 하는 곳이에요? 라고 물었습니다. 만수 씨는 웃으며 아이에게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넸고 수첩에 적었습니다. 배고프지 않게, 외롭지 않게 앉을 수 있는데요. 그 문장을 읽고 아이가 말했습니다. 그럼 여기 자주 와도 돼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공간은 단지 불쌍한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든 어떤 마음이든 잠시 멈춰 숨을 고를 수 있는 사람의 공간이었죠. 그리고 그 공간을 만든 사람은 말 없는 한 중년 남자. 세상 누구보다 조용하지만 가장 강한 울림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쉼터 문은 열려 있었고 만수 씨는 아침 일찍 고무장갑을 끼고 바닥을 쓸고 있었습니다. 저는 늦은 아침 회의를 마치고 일부러 잠시라도 들르기 위해 고물상 쪽으로 차를 돌렸죠. 요즘은 하루 일과 중 그 시간이 가장 편안하고 사람답다고 느껴졌으니까요. 하지만 고물상 앞에 도착하자 무언가 이상하다는 걸 단박에 느꼈습니다. 출입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안에서는 김이 올라오는 밥솥이 끓고 있었지만 정작 만수 씨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조심스레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을 때 그는 구석에 놓인 나무 의자에 웅크린 채 앉아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푸르스름했습니다. 손엔 여전히 수첩이 들려 있었고
그 위엔 떨리는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숨이 조금 가빠요. 아마 괜찮을 거예요. 저는 곧바로 구급차를 불렀고 옆에 있던 한 동네 어르신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몇 분 후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때 만수 씨는 희미하게 눈을 떴고 저를 알아본 듯 손을 살짝 들어 보였습니다. 그의 손끝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마른 기침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정만수님, 곧 병원 갑니다. 괜찮으실 거예요. 구급대원이 말했지만 저는 불안했습니다. 그동안 그는 단 한 번도 아프다는 말을 한 적이 없었고 자신의 상태에 대해 누구에게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쉼터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았는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먼저 도착해 불을 지피고 사람들보다 늦게까지 남아 쓰레기를 정리하고 혼자서 미소를 지으며 물을 끓이고 쌀을 씻고 말 한마디 없이도 모든 걸 해왔습니다. 그의 침묵이 단순히 말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남의 부담이 되지 않으려는 방식이었음을 그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병원 대기실에서 저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심장이 조여오는 느낌이었고 입술이 마르도록 커피를 마셔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담당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오래전부터 폐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치료를 받지 않고 버텨온 거죠. 면역도 약해져 있고 혼자 사는 환경도 악화 요인입니다. 당분간은 집중 치료가 필요합니다. 의사의 말에 저는 순간적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그가 그렇게 조용히 웃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쉼터에 들어오는 이들에게 따뜻한 물을 건네며 수첩에 괜찮아요 라고 쓰던 모습, 쌀을 퍼담으며 내일은 국 끓여올게요 라고 적던 모습이 하나하나 겹쳐졌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간 동안 그는 누구에게도 아프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만든 공간은 사람들을 위한 곳이었지 자신을 위한 곳이 아니었으니까요. 며칠 후 고물상은 일시적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쉼터 문에도 종이 한 장이 붙어 있었죠. 잠시 쉽니다. 따뜻한 마음은 계속 남아 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이 그 앞에 모여 서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조용히 김치 한 통을 놓고 갔고 누군가는 컵라면 한 박스를 놓고 돌아섰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오던 젊은 엄마는 아저씨는 언제 다시 오세요? 라고 말하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그가 만든 것은 단지 쉼터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아무런 간판도 없이 누군가의 하루를 지탱해주는 존재가 되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병실 창가에 앉아 잠든 정만수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편안해 보였고 머리맡엔 작은 수첩이 놓여 있었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다시 일어나야죠. 아직 쌀이 남아 있어요. 그 한 줄을 읽고 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화려한 사람들의 이야기만 주목하지만 진짜 사람의 무게는 이렇게 조용한 삶 속에 녹아 있다는 걸 저는 지금 그 앞에서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정만수 씨는 병원 침대에서 조용히 회복 중이었고 그의 얼굴은 조금씩 혈색을 되찾아갔습니다. 그가 말을 하진 않아도 회복 중에도 여전히 수첩에 무언가를 쓰고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짧은 문장들. 내일은 걷는 연습을 해봐야지. 햇살이 참 따뜻하네. 고물상에도 이렇게 들어오겠지? 쉼터는 잘 있겠지? 저는 가능한 한 자주 병실을 찾았습니다. 별다른 말을 하진 않았지만 매일 그의 수첩을 보며 미소 짓는 게 일과가 되었죠. 어느 날엔 수첩 한쪽 귀퉁이에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살면서 누군가를 바꾼다는 건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서로 조금씩 바뀌는 게 더 소중하단 걸 알겠어요. 그 글을 읽은 날, 저는 문득 제 삶을 떠올렸습니다. 거대한 기업을 이끌며
매일 바쁜 일정을 소화했고 수많은 결정을 내리며 이익과 실리만을 쫓아왔던 지난 시간들. 그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진짜 눈을 마주한 적이 있었던가. 그 질문이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봄이 찾아왔습니다. 쉼터 앞 벽에는 작은 꽃이 피었고 마른 흙 위엔 아이들이 놓고 간 조약돌이 하나둘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날 정만수 씨가 다시 고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한 걸음 한 걸음 느리게 걷는 모습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예전처럼 단단했고 따뜻했습니다. 그날 쉼터는 조용한 잔칫집이 되었죠. 동네 어르신들, 아이들, 가끔 들르던 트럭 기사, 편의점 점장까지. 누가 연락한 것도 아닌데 하나둘 모여들었고 누군가는 삶은 달걀을, 누군가는 수제 쿠키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한쪽에 앉아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 누구도 그를 위한다는 표정을 짓지 않았고 그 역시 감사하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사람들이 편하게 웃었고 고개를 끄덕이며 서로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해가 지기 전 정만수 씨는 저에게 수첩을 건넸습니다. 거기엔 단 하나의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람은 누군가의 하루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제 하루였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문장이 저를 무너뜨렸고 동시에 다시 세웠습니다. 그의 말없는 진심이 제 삶의 가장 깊은 곳을 건드렸던 겁니다. 그날 이후 저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쉼터는 이제 제 이름으로 운영되지 않았고 정만수 씨와 뜻을 같이 하는 이들의 자발적인 공간으로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저는 그저 뒤에서 돕는 조력자였고 때때로 따뜻한 밥 한 그릇을 함께 먹는 친구였죠. 그리고 몇 달 후 저는 회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이제는 사업가가 아닌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느 날 한 기자가 저에게 인터뷰 요청을 하며 물었습니다. 회장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후회는 없으십니까? 저는 조용히 웃으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저는 한 남자를 만나 하루를 배웠고 그 하루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세상은 거창한 성공을 이야기하지만 누군가의 조용한 하루가 얼마나 위대한지 깨닫게 되었죠. 이제 저는 그 하루를 살아가려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고물상 옆 작은 쉼터에선 매일같이 누군가의 하루가 쉬어갑니다. 정만수 씨는 여전히 말없이 보리차를 따르고 손수건을 내밀며 미소를 짓습니다. 그가 쓴 수첩엔 지금도 짧은 문장이 남겨집니다. 오늘도 괜찮았지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요. 당신은 누구의 하루가 되어 본 적 있나요? 오늘 당신이 내민 손길 하나가 누군가에겐 삶 전체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